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힘쓰는 돈마네 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일본과 한국의 소름 끼치는 무서운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과거 일본 20년 전에 일본과 복사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최초로 0%대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과 똑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왜 그게 비교가 필요하냐? 일본이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습니다. 일명으로 단카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1947년부터 50년까지를 일컫고요. 한 700, 8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 전후 세대죠. 63년까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많이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폭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말은즉슨 고령화로 가는 이 구조.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상당히 공통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부터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1990년대의 실업률이 한 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실업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 정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990년대의 일본의 실업률은 7에서 8% 정도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의 고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90년대의 일본은 60%, 한국 현재 청년 고용률은 42%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역시 한국이 좀 더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ECD 중에서 국가 청년 고용률 순위가 현재 30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요. 멕시코도 21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42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참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2010년도까지 일본의 평균적인 연평균 성장이 한 0.6%입니다.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개발 도상국이었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3.6% 정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제 2%대 그리고 올해는 2%가 조금 위태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갭이 공통점이죠. GDP 갭이 공통점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의 GDP 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GDP 갭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GDP 그리고 실질 GDP 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GDP가 높은데 실질적인 GDP가 낮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활용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령화, 요거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본이 1995년도에 65세 이상 초고령이 한 15%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본이 거의 26%입니다. 65세 이상이 무려 26%예요. 나라가 성장할래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한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일본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출산율이 1년 전에 1명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0.9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미래 20년, 10년 뒤에 미래를 봤을 때는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장기로 갔다가는 과거의 일본처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부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요게 지금 이제 우리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시점이 대략 1993년 정도 잡히고 있다. 1993년 정도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16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2%대였습니다. 괜찮았죠? 최근에 0%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실질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디플레이션이 무서우냐?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양적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엔화를 풀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금리를 낮추는 데 이어서 돈도 풀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이 일본처럼 돈을 풀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은 기축통화를 노려 썼던 나라고요. 해외에 풀린 자금이 3천조 원 가까이 넘습니다. 3조 달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적 완화를 했다가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플레이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물가 상승이 낮아지게 되면 설비 투자가 줄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앞으로 더 싸게 되겠지 이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줄게 되면 설비 투자가 줄게 되겠죠. 설비 투자가 줄게 되면 고용이 줄게 되겠고요. 고용이 줄게 되면 다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경제 디플레이션이 가장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가 1.5입니다. 과거에 일본의 1995년도에 1.5를 기록했었고, 한국은 2015년부터 1.5%에 왔죠. 딱 20년 만에 이 금리가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부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조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1990년대에 경제버블 발생했을 때 300%였습니다. 한국은 150%.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일본은 버블이 발생했었고요. 한국은 버블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부채는 그래도 과거의 일본의 버블 붕괴 때보다는 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실 채권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부실 채권. 일본의 1990년대의 부실 채권 비율이 10%였습니다. 굉장히 높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제 현재 한국의 부실 채권 비율은 1%대입니다.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괜찮다.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버블 발생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양쪽에서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배 가까이 급등했죠. 한국은 그런 많은 상승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일본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부동산 부분,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었는데 특히 상업지구에서 부동산 버블이 많이 발생했었고, 주택도 많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현재 특히 서울 지역 부분 버블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급등했던 걸 본다면 분명히 버블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통점은 부동산, 주식시장에서의 공통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게 뭐냐를 보도록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고령화 부분들은 한국이 지금 현재 과거의 일본보다 더 고령화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 격차 부분입니다.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 두 번째는요, 공공자금, 즉 공공인력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이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공공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즉 국가 채무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계부채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가계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영업이 문제죠. 자영업이 침체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과거의 일본보다 이 부분은 더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다섯 번째로 본다면 비정규직 부분입니다. 일본보다 과거의 일본 버블 붕괴 때보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조금 더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일본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반면에 양호한 부분들도 두어 개 있었고 더 위험한 부분들도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